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마치 두려움과 겁이 약함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그냥 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은 겁도 없어 라는 말보다 겁이 나도 해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훨씬 더 큰 칭찬일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렵고요. 두려움을 숨기고 외면하고 미루기만 한다면 어느새 그것은 위기가 되고 되돌릴 시간도 잃어버릴 겁니다. 오히려 두렵다, 겁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일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뤄야 할 대상이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7월이 벌써 다 갔어요.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KBS 콩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이 벌써 15, 반가 15%, 15%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조금 전에 타결이 됐죠. 물론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최종 사인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큰 틀에서 15%로 상호 관세율 타결을 받다. 자동차도 15%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오늘의 경제뉴스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마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인 줄 알았네요.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오늘은 한 글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에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했죠. 과잉 생산된 이 곡물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죠.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익을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 통상 문제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또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이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쇠고기 시장하고 이것 시장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일단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단 아까 15% 많이들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뭘 줬냐라고 보자면 일단 숫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 이렇게 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0억 달러는 LNG 등 기타 에너지 제품 추가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펀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일단 그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후속 조치를 하겠다. 요 부분은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도 90% 미국 갖고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에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례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펀드의 구성을 아예 그 비망록에 박았다고 해요. 펀드는 투자, 대출, 보증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보증일 거고 투자는 굉장히 소액일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큼을 투자를 하면 그 100에 대한 보증이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져 보이게 네, 그래서 된다라는 직접 거죠. 투자는 굉장히 소액일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 쪽은 일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 투자 수익의 90%는 다 미국이 갖고 갈 거야라고 하면서 양쪽이 살짝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에 좀 면을 세워주고 네, 맞아요. 어깨에 뭐 힘 좀 주시라고 하고 하는 건데 그 90%를 미국이 갖고 간다라는 표현을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걸 좀 재해석을 해보면 미국에 다시 재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 살짝 다른데요. 뭐 이거는 진짜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이뤘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사항으로 뭐 이렇게 서명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자동차 관세요. 15% 부과 예정입니다. 원래 그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였는데 이것도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거고요. 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 논의 안 했고요. 이제 50%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고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에게는 아직 품목별 관세에게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그 소위 말하는 최혜국 대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해졌을 때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해준다. 요걸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 밤사이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상호관세율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근데 또 모르죠. 또 몇 퍼센트로 발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또 가장 민감했던 게 자동차하고 농산물이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고 살짝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완전히 개방한 품목에는 자동차와 트럭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 네. 에그리컬처가 들어있어요. 농산물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사실 쌀 시장 개방, 네. 그리고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개방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러니까 걱정을 했어요. 이거 과연 가능한가? 이게 사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실익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정서적인 문제가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죠. 거기 그러면 농산물이 들어가 있던데 그건 뭐냐라고 했더니 그 김용범 실장 설명은 뭐냐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99.7%가 이미 완전 개방돼 있다. 예. 한 10여 개 품목에 대해서만 개방을 안 했는데 아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조금 자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을 넣어놓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꼭 쌀이라고는 안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농산물, 에그리컬처 이렇게 했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걱정했던 게 우리가 과일 개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그럼 개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농산물 관련돼서는 어쨌든 미국 쪽 입장은 농산물 시장 전체고요.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다. 쌀, 소고기 개방 추가 없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했지 네. 더 받아들이거나 특정 품목을 새로 열기로 했다라는 한 거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꼭 그런 입장에서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라는 거죠. 우리 뭐 독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네,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약간 좀 다른데 네. 그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 미국으로 올 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마 좀 디테일한 부분이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2주 이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건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먼저 네네.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제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했고요. 그 3,500억 달러 펀드 관련돼서는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양국 전략 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1,500 그 가운데 이제 1,500억 달러는 네. 조선협력 전용펀드잖아요. 이른바 네. 마스가라고 하죠.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도 하나. 시장의 반응인데요. 오늘 그런데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네요. 이게 처음에 문을 딱 열자마자는 거의 1% 가까이 코스피가 올라서 출발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 반전했다. 하락 반전했다가 지금 다시 오니까 0.3% 정도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하락 반전했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15%라는 숫자에 환호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실익을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안 냈잖아요. 네. 관세.
근데 갑자기 세금을 없던 내게 관세. 됐어요. 없던 관세가 생겼으니까 자 생각해보자. 다른 경쟁국들하고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없던 관세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좀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이번에 이제 기대하는 게 조선업 관련이잖아요. 네. 한화오션은 장중한 때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조선업이 지금 특히 강세. 한화오션도 한 6%는 맞아요. 조금 올라가고 있고, 줄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주는 어찌됐든 간에 상승을 네, 유지하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거래소에서 잠깐 8%까지 급등을 하다가 또 한 2% 하락을 하다가 어유 주가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 관세가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좀 혼란스럽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지금 자동차 시장, 소비 시장이 또 그렇게 막 성장하거나 좋은 건 또 아닌 상황이니까요. 참고로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2부에서 아예 통으로 시간을 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쉽게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밤사이에 귀추가 주목됐던 게 미국의 금리 결정, 기준금리 네. 결정이 나왔는데, 야 파월 의장이 대쪽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뭐 네, 뭐 유지를 했죠.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동결했습니다. 다 예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왜 동결이냐 했을 때 실업률 낮다. 노동시장 견고하다. 근데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미친 여파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했습니다. 파월이 좋아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데이터에 따라서.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FOMC 때 약간 주목이 됐던 게 뭐냐면 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14명이에요. 네. 12명입니다. 참. 네. 근데 이 12명 가운데 그 워싱턴 DC의 본부를 연준 이사회 소속 이사가 7명이고요.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그리고 당연직으로 뉴욕 여는 총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8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 여는 총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죠. 12명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지역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월 의장의 의사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독립된 지역 연은이니까. 네, 네. 그런데 연준 이사회 소속 이사들 의장 빼니까 6명 남죠. 네. 반기를 드는 경우가 없었어요. 과거에 한 30여 년 동안. 93년 이후에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중에 2명이 파월 의장과는 달리 동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내려야 된다. 네.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고 보우먼 이사라고요. 이분들 굉장히 약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친화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32년 만에 이른바 이제 뭔가 반발을 한 겁니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차기 의장으로도 뭐 이렇게 손꼽히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이분이 이 트럼프 일기 때 또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연준이 지금 현재 금이 같다. 약간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사실 파월은 연준 이사회 이사입니다. 그러면서 의장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직은 내년에 마감입니다. 그럼 내년에 임기가 끝나요. 네네. 하지만 이사 임기는 남았어요. 그 참고로 연준 이사 임기가 무려 14년입니다. 네. 엄청 길어요. 14년 동안.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러면 의장에서 물러나면 이사에서도 물러날 거냐라고 했는데 거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4년. 네, 맞습니다. 4년이고 이게 계속해서 연장은 연임할 수 있고요. 가능한데 네. 연임 가능한데 이사로서는 14년. 그러니까 만약에 의장 임기 끝나고 이사로서 그 보드에 남아 있을 것이냐는 아직 답을 안 했고 네네. 일단 파월 의장은 9월에 가도 이게 금리를 내릴지 말지는 봐야 한다. 그래서 선은 매파적 그렇고요. 스탠스를 나타내서 그 왜 금리를 약간 예상하는 CME 페드워치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봤더니 제가 이 FOMC 전에만 해도 9월에 금리 내릴 거야가 50%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FOMC 끝나고 나니까 9월에 금리 내릴 거야가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또 하나 또 국내 소식 들어볼게요. 빚을 착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제 5대 과제를 강조를 했거든요. 5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소상공인의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과제의 핵심이 뭐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그러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그 각종 탕감 정책들이 언제든 새 정부 들어서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기간 늘려주고요. 금리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금리를 얼마나 낮춰준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금융 대출 보증 있잖아요. 기존에 원래 받았던 거. 거기에서 최대 7년의 분할 상환, 금리 가면 1%포인트 낮춰주는 패키지. 요거 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거 성실하게 갚아왔던 분들 대상이고요. 지원 규모가 약 19만 명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한 소상공인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한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금리가 대충 한 4.28%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요거를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최대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폐업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폐업한 분들도 빚은 지고 폐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 그리고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당장은 아니고요.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 지금까지 빚을 잘 갚아왔던 분들이 네. 정책 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좀 돈이 더 필요해서. 이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요. 대출 횟수를 완화해주고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합니다. 예전에 우대 금리가요. 기존에는 만약에 성실 상환을 했다라고 해도 기존엔 0.1%포인트밖에 안 깎아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3%포인트나 깎아주는 걸로 3배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내 3회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대출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은 5년 이내 4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확실한 또 신호가 나왔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6조 원대 수주 계약을 공시했어요. 이것도 약간 행복한 일인데요. 이거 6조 원대 규모고요. LFP 배터리 해외 지역에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24년 회사 매출의 23%예요. 네. 엄청난 호재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주문을 냈느냐에 대해서 경영상의 비밀이다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다 알죠 이제. 테슬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테슬라 하니까 자동차 배터리 들어가나가 아니라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춘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ESS 갖추면서 엔지 엔솔에다가 발주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고요. 사실 LFP 배터리 이거는 딱 떠오르면 중국이 먼저 대부분이거든요. 시도해서 또 대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약간 존재감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LFP가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낮지만 가격이 쌉니다. 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 K 배터리는 여기다 기술력을 얹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SK온도 있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 네. 여기는 또 합병 소식을 알렸어요. SK온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SK온에다가 SK엔무브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합병법인은 11월 출범하고요. 그 엔무브는 뭐 하는 데냐? 윤활유와 액침 냉각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9천억 원, 그러니까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알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랑 계속해서 좀 적자 보고 있는 회사랑 합치면 SK온 적자폭이 지난해 1조 800억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8천억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SK온이 계속 적자에 시달리니까 사실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경기 좋을 땐 또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알짜 회사를 붙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구조가 좀 안정화가 되면요. 조단위 투자금이 필요한 미국 배터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이게 SK온이 또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투자가 한 2조 8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26년에 상장한다였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어쨌든 투자금 이행하려면 조건을 이행하면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인 겁니다. 어쨌든 상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SK온에 투자한 그 사모펀드들한테 원금과 이자 빚인 3조 6천억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부담을 덜어줬고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은 돈이 어디서 났냐? 그 의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증자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4,176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해서 영업 손실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또 이제 나은 길로 좀 가봐야죠. 오늘 많은 뉴스 또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일정량 이상을 생산을 해서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초과 물량을 사들이고요. 또 가격 하락분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죠. 이번에 여당이 이번 본회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곡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죠. 이 곡물. 다행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시장을 개방하라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알려왔죠. 그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강훈필 님이 우리나라 주식이 달라진 게 아닌데 왜 이게 남아돌까요? 알려주셨는데 좀 적게들 드시죠. 과거보다는. 예전에는 이 밥을 그냥 고봉밥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또 탄수화물도 줄이려는 흐름들도 있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8848님은 이것으로 만든 떡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알려주셨네요. 어우, 떡 맛있죠. 그리고 떡볶이도 밀떡이냐 이것떡이냐 사람들의 취향이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6513님 우리 부모님이 이것 농사 지으시는데요. 이번에 물폭탄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또 피해를 한번 보면 이 벼가 다 쓰러져 버리면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일으켜 세우고 말려야 하고 그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규님은 여주 이천 철원에서 생산되는 게 맛있어요. 네. 근데 지역별로 다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왠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리가 독이 되는 이유.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초록마을이라는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했더라고요. 법정관리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승리가 독이 됐다라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사실 2022년에 이커머스 기반의 이제 축산물 스타트업에서 정육강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먹거리로 유명한 이제 초록마을을 인수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인수비용이 약 한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정육강의 매출이 한 40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정육각이라는 회사를. 그렇죠. 그래서 그 인수비용 대부분을 사실 이제 외부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인수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록마을이 전국에 한 200개 넘는 가맹점을 갖고 있고
탄탄한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정육각 입장에서는 이 초록마을을 인수하면 우리한테 큰 시너지가 나서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유통 매출도 생각보다 적고 또 경기 부진으로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공급 업체에 대금도 밀리고 이러가 저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인수했을 땐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시너지 나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에 따라온 건 이런 부담이었던 거죠. 그쪽이 또 이제 그 식육 배송 이런 쪽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육각이라는 식육 배송 업체뿐만 아니라 초록마을까지도 힘들어진 한마디로 왜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문이나 뉴스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기업이 거액을 주고 회사를 샀는데 어려졌다. 또는 같이 망했다. 뭐 이런 경우 많은데 이게 자주 나오는 용어가 승자의 저주거든요. 승자의 저주란 말이 딱 들어보면 저주란 말이 있어서 조금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뜻을 풀어보면은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이긴 거 아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배나 입찰에서 내가 꼭 이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높은 비용을 질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도구로 돌아온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도 아까 말한 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그때 당시 6조 원 넘는 금액에 인수했는데 이 중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외부 차입으로 도달했죠. 쉽게 말하면 빚을 진 거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년 뒤에는 대한통운 택배 위주로 하는 거죠. 거기를 약 한 4조 원에 또 인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큰 회사들 인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008년도에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유동성 위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3년 뒤에 대우건설도 매각하고 자기네 회사도 뭐 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도 매각하거나 워크아웃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금호아시아나가 대표적인 사례죠. 대우건설 또 대한통운 줄줄이 인수했다가 그쵸. 그룹이 해체가 됐던. 그렇죠. 뭐 재개설 12악년까지 들었었는데 나간 케이스고 또 다른 사례는 최근 사례인데 이제 홈플러스죠.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2015년경에 한 7조 좀 넘게 가지고 영국의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빚을 많이 졌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승자의 저주란 용어 자체가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950년대 미국 텍사스의 해양석유 채굴권 경매 때문에 온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950년대에 그때 이제 석유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만의 석유 시추권을 이제 공개 입찰하니까 기업들이 막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 좀 약간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석유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석유 매장량이 적어가지고 본인이 이 적어서 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1970년대 석유회사에 근무했던 엔지니어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 리처드 탈러 교수가 본인 책 제목을 승자의 저주라고 지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책에 승자의 저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이는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해외 사례로 좀 유명한 거는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건데 2022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를 무려 687억 달러, 현재 환율로 치면 약 한 9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의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인수합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텐데 이 회사가 바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같은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혹시 이제 X세대 같은 경우에 PC방 다니신 분들은 블리자드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많이 들었는데 이런데 블리자드가 너무 우리 이제 PC방 세대에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유명 게임들의 지식대사권도 얻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엑스박스라고 해가지고 게임 사업도 해요. 이제 그 사업이랑 시너지도 날 테니까 이제 엄청 잘 될 거다 생각했는데
게임 시장 이제 코로나 19가 지나면서 급속히 둔화돼서 예상만큼 좀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게 있고요. 최근 언론 기사 제목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인수 뒤 4번째 구조조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비전, 그러니까 블루자들을 인수하고 나서 지금 여러 번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현재까지도 약간 승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욕을 부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나고 나서 봐야 알 수 있는 또 결과론이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는 이게 무리라는 걸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한 거 보지 사례가 꽤 많잖아요. 네네. 그 우리 대부분은 저거 저러면 저럴 걸 아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도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법인이잖아요. 사실상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CEO나 고임원도 다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저 기업 인수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인수를 하다가 보면 상대편이 얼마 불렀는데 야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러다 보면은 핑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무조건 따. 이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결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과잉 자신감이나 경쟁적 충돌이 생기면서 무조건 경제에 이기자. 그게 최고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할 때는 다 저거 왜 하지? 하지만 본인이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과열되고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꼭 대기업들만의 일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승자 저주하면 언론에서는 대기업 큰 투자만 나오니까 네.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영업자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흔한 사례가 우리 이제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인데 보통 이제 유명한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래서 유명한 이 지역을 가서 자리가 낮다. 이런 사람들이 야 저기 돈 엄청 번데 권리금 얼마래 이러면 그 지역에 카페를 차리고 싶어하는 사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저는 이 정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 저분은 A 씨는 얼마 불렀는데 이러면은 또 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가가 그렇고 또 뭐 그렇죠. 부동산, 주택도 사실은 그렇고 거래할 맞습니다. 때. 아파트도 사실 그렇고. 예. 그래서 상가나 이런 곳에서 커피숍을 차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서 장사만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이나 이제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면 그걸 만약에 차입해서 했다 그러면 또 이자도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 이제 비용 지출을 한 건데 결국 이제 사업을 약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네 자영업자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 근데 이게 꼭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소비자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는 사실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스마트폰 보거나 이렇게 열면은 앱이나 홈쇼핑 같은데 TV 틀면 지금 한정판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건 오늘까지만. 살려고. 네, 오늘까지만 또는 더 이상의 할인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지난번 어떤 물건을 찾아 딱 들어갔는데 수량이 2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거 2개면 곧 1개 될 텐데 이러면서 수량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만들 건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쇼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딱 받았는데 이제 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사가지고 한 번 쓰고 딱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희소성의 마케팅에 빠진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승자의 저주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보고 살려고 그랬지만 이 희소성의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막상 샀는데 파다 보니까 막상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결국에 더 없겠던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약간 사이트에서. 그렇죠. 또 해요. 그래서 TV 홈쇼핑에서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내가 엄청 싸게 샀어. 이러서 마음이 내가 지금 뿌듯한데. 재고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 샀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하나 남았을 때 딱 사고 연기됐을 때가 아주 기분이 내가 문 닫고 갔어 이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보면은 상당수는 이거 왜 샀지 싶고 다음날 가면 더 싸게 팔고 며칠 지나니까 더 할인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바심이 들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또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걸 빨리 또 본인이 알아채야 하는 거고요. 또 직장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장 내에서 사실 승진, 고과 점수 때문에 경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또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승진을 또 거부하는 케이스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거 좀 굉장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많다 그러더라고 하죠. 요즘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예전처럼 이제 임원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물론 임원이 되면 성취도도 좀 높아지고 연봉도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승진을 꺼린대요.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윌터스가 2024년 영국의 G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 그러니까 절반 넘게 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진 싫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데요. 2023년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 생활의 목표와 관련된 응답자의 55%가 나는 임원 승진할 생각이 없다. 그럼 왜 하기 싫어?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가 44%로 가장 높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임원 승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이죠. 임원은 워라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난 임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오래 하려고 등의 대답순이었거든요. 인식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가장 꺼린 이유가 책임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기 일만 할 때랑 임원이 돼서 회사 전체 실적을 바라봐야 되거나 아니 직원들의 관리, 업무 성과까지 다 책임져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된다 해서 연봉이 옛날처럼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게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시직원. 그렇죠. 예. 2, 3년 뒤에는 사실상 물러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임원했을 때 와 좋지만 또 2, 3년 뒤에 혹시라도 회사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MZ 세대도 일종의 이거를 승자의 저주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찍 승진해서 가장 먼저 동기들 중에서 승진해서 임원을 제일 먼저 달았는데 그렇죠. 집에 제일 먼저 가 있고. 그렇죠. 아이고 이것도 승자 저주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또 발전이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승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고 좀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찾는 방법 없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경쟁에서 승진하는 게 고성공이잖아요. 승리고 성공이니까. 근데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승자의 저주를 보면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는 사실 있어야죠. 왜냐하면 건강한 경쟁이 이제 우리를 발전시키고 기업도 더 성장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본래 가치를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는 경쟁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경쟁할 때마다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진력을 쏟아도 될 만한 경쟁인가? 그렇죠. 에너지를 필요한 데 쏟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뛰어들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기보다 약간 예방하는 법이 있는데요. 예방하는 법이 있어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한 예산이나 가격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카페를 차리겠다. 그럼 얼마? 근데 여기서 예산을 8, 90%를 넘어서는 순간 정도 되면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회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홈쇼핑에서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서 떠 있는 가격을 보기 전에 제품 설명만 보고 이거 한 15,000원이면 사겠어 라고 했는데 23,000원이야. 그럼 안 사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이제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활용하는 거죠. 아까처럼 네. 보고 이게 이 금액은 너무 적다, 많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고 외부 전문가의 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승자의 저주란 게 결국 욕심이잖아요. 무조건 이기겠다. 네네. 근데 이거를 과연 이기는 게 가치가 있는지 필요한지 돼서 냉정히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거죠. 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디쯤 내가 와 있는지. 그래서 또 역발상 경제가 필요한 거고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기존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협상팀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라고 확인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이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죠. 지금 이제 7월 31일인데 사실은 계절적으로도 더위의 정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때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마음도 무겁고 또 쉽게 지치죠. 또 괜히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 부렸다가 싸우기도 하고 불쾌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현명해지실 것 같네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너무 더우면 막 짜증 좀 나시나요? 아유, 그렇죠.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도 어제 괜히 퇴근하고 와이프한테 괜히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네. 근데 왜 폭염, 폭우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네. 우리 감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사실 환경과 심리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예.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폭염 속에 한 10분쯤 거리에 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화라는 감정이 많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고온이 지속되면 우리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또 충동 억제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폭우가 막 최근에 막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런 폭우가 또 있으면 막 불안과 무기력감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현실을 조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네. 감정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제는 저희가 너무 더우면 젖소도 이제 우유 생산량을 줄인다. 네.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그러니까 뇌가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너무 더우면 네. 왜 뉴스 보면 불쾌지수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더워지면 이제 짜증 난다라는 네. 건데 쉽게 짜증 날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일단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네. 습도가 70% 이상이다. 이러면 불쾌지수가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차라리 건조하면 조금은 나은데. 그렇죠. 네. 습하면 더. 네, 더운 것도 정말 불쾌지수와 연관되지만 습도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왜 중동 이런 나라 가보면 굉장히 덥긴 해도 습도가 이렇게 좀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2022년에 발표한 폭염과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주변 온도가 1에서 2도만 올라가도 폭력 범죄가 3에서 5% 증가한다. 이런 그래요. 네, 이런 결과도 있고요. 또 글로벌 기후 변화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1도가 상승할 때 인구 10만 명당 폭력이나 살인 범죄가 약 32건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 좀 따르면 인구 5천만 명 정도 되는 국가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하면 폭력 범죄가 약 1만 6천 건 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야, 이게 더위가 사람을 네. 쉽게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네. 이성적인 컨트롤이 또 잘 안 되는 거고요. 권혁중님은 요즘 잠을 너무 설쳐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요. 이렇게. 너무 더우면 이제 잠도 잘 못 자니까 지금 네. 거의 서울에서 열대야가 한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막.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요. 네. 그 짜증을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부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어젯밤에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은 것처럼. 네.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런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 불쾌지수가 높은 환경에 있으면 주변 사람과 다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적 관계보다는 좀 가까운 관계에서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크고요. 또 폭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게 폭염이니까 환경 탓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향하는 당신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이제 아내도 뭐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그딴 식? 네.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네. 더 그냥 날카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위 때문에 우리 네. 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짜증이 또 짜증을 부르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더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운 건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날씨에 더 민감해지는 성격들이 네. 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성격과 기질에서 예민함이 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자율신경계 민감도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과활성된 사람은 더위에 좀 더 쉽게 짜증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누적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쌓이고 스트레스, 쌓여서. 그렇죠. 기본적인 스트레스 상황인데 예. 거기에 이제 기름이 많은데 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화가 폭발하는 수 있고 괜히 옆에 이제 가던 사람은 가다가 돌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그래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폭염 기간에만이라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 친구는 원래 좀 신경질적인데 네. 날 더우면 뭐 더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거리를 두자. 그렇죠. 그게 또 현명한 거네요. 네. 7073님 부산 항만에서 일을 합니다. 습도가 항상 높은데 배 위에는 철판이 아우, 있어서 네. 체감 온도가 75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야, 그 또 철판 위에서 일하시는 분. 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왜 더워지면은 사실 몸이 좀 축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말할 힘도 없다. 만사 귀찮아지고. 네. 이럴 때도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낙타도 사막이 너무 뜨거우면 네네네. 그늘에 가서 좀 쉬잖아요. 아, 기본적인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낙타도 그런데 인간이 더위 속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열치열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 자체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지금이 너무 덥다라는 것, 내가 지금 게으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내부 기능을 갖고 자기를 탓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의지력을 갖고 뭐 뚫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 더운데 축축 처지는데 아, 내가 왜 이러지? 네, 뭐 해야 되는데라고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야. 네, 더울 때 몸이 처지고 네,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한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좀 더 건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있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낙타도 너무 뜨거우면 그네 가서 쉰다더라. 소도 퍼지고 네, 그렇죠. 하는데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날씨라는 게 또 얼마 전에는 뭐 7월 초에 뭐 폭우 아, 그렇죠. 엄청 났고 네, 지금은 또 엄청난 폭염 네, 너무 극단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이제 미묘한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무력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유 모를 어떤 고립감이나 약간 우울한 느낌을 계속 이제 느끼게 된다면 아 내가 혹시 지금 이런 폭염 속에서 기후와 관련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하. 보통 그 기자님 우울이 아주 심한 내담자들을 이제 뵀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우울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보통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보통 이제 개입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우울에 대한 치료를 하기보다는 햇빛을 쐬는 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커튼을 이렇게 좀 친 커튼을 이렇게 연다든지 이런 개입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네. 기분이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곳에 네, 실내에만 계셨던 분들한테는 따뜻한 햇살을. 네. 근데 또 너무 많은 햇볕을 받은 분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네, 적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 엄청 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울감이 가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떼한볕을 쐬라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트는 실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창문을 자꾸 보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조절을 또 해야 합니다. 박미영 님이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버스 늦게 온다고 기사님한테 화내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기사님 탓이 아닌데 네, 배차 간격도 있고 길도 막힐 수 있는데 이게 그렇죠. 서로 주변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같은 날씨인데 네,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기온에 더 활발해지는 사람. 네, 난 더위 덜 타. 네, 혹은 그 사람이 막 추위는 엄청 타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 역시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좀 외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약간 활동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외향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을 추구한다. 네. 오. 그러다 보니까 막 여름 축제를 즐기러 나가기도 하고 더운데. 이 땡볕에서 막 몇 시간씩 운동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요. 요즘에도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인 분들은 이제 아주 외향적이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집콕해서 OTT 보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혜숙 님이 저는 스스로 예민하고 세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증도 자주 나는 편이라서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잠시라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막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일단 무기력하고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위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럼 최대한 신선한 환경을 갖는 거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심리적으로 불편할 때는 일단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환경. 몸이 찌뿌둥하고 너무 후덥지근하고 땀이 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선풍기라도 켜야죠. 그렇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집에 있으시면 샤워라도 먼저 하는 게 먼저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밖에 있다. 그러시면 내가 지금 더워서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 그러면 더 가던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시고 일단 시원한 카페 가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조금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시 가는 그런 연습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 나무 그늘이나 하다못해 요즘에 횡단보도 옆에 그 차양막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환경을 잘 이용하시라. 네. 8118님은 혹시 우울한 환경이 있는데도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우울하지 않는다면 뭐 오히려 그 자기 안에 있는 탄력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또 자아 기능도 잘 구축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은, 좀 더 나은 그런 토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네. 해서 또 마음 챙김하는데 역시나 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막 굉장히 우울함이 2주 이상 간다 이렇게 가신다면 오히려 조금 전문적인 개입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더위를 날리지 못했지만 더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짜증은 날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우리 2부로 같이 또 넘어가실 거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단은 이제 타결이 됐죠. 전문가와 함께 디테일하게 그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